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제사상 앞에서 울고 싶었다. 차갑기만 했던 그분이 죽은 뒤에도 내 삶에 남아 무겁게 내려앉은 채로 매년 나를 삼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집 창고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그 속에 시어머니와 낯선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분이 내 꿈에 나타났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절대 사진을 보여주지 마. 5월 23일 첫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 같은 사람이다. 해마다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면 남편은 무덤덤해지고 시아버지는 전보다 더 까칠해지고 나는 숨이 막혀온다. 특히 올해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0년 되는 해. 그 때문인지 시댁 식구들이 유난히 제사에 목을 매는 분위기였다.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셨던 전을 꼭 5가지 부쳐야지. 어머님 음식은 양념을 이렇게 안 하셨어. 내 신우가 올 테니까 빈틈 보이지 않게 해라. 고기는 이 집 며느리답게 직접 손질해야겠지? 나는 진심으로 묻고 싶었다. 어머니가 평소에 나한테 따뜻했던 적이 있던가요? 그 많은 음식 중 나에게 수고한다 한마디라도 한 적 있었나요? 10년 전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날도 나는 똑같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내게 된장국 간이 맞지 않는다며 욕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식탁에 앉은 채 시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고 심근경색이었다는 진단이 떨어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고개만 푹 숙였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나는 울지도 못한 며느리가 됐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제사, 나는 시어머니를 추억하지 못한 채 그저 의무만 반복하고 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제사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시댁에 미리 내려와 김치를 담그고 마늘을 까고 닭을 손질하고 상차림 계획을 손으로 직접 그려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창고방에서 먼지를 털고 있다가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도무지 본 기억이 없는 사진첩. 안에는 흑백 사진들과 90년대 가족 사진 몇 장이 섞여 있었고 그 중간 즈음에서 나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찍힌 사진. 그 옆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팔에 안긴 아이 하나. 그 사진 뒷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희 그리고 나. 1987년 4월. 정희? 그 이름은 분명 시어머니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진만 계속 들여다보다 결국 거실에 나와 차를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잠결에 문득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수진아. 딱 하루만 내 대신 거기 다녀와 줄래? 그 목소리는 확실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잠에서 깼다. 식은땀이 이마와 목덜미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가슴은 쿵쿵 뛰었고 주방 불빛은 꺼진 지 오래였다. 현실이 아니란 건 알았지만 그 목소리. 수진아. 분명 시어머니였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절대 사진을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딱 하루만 내 대신 다녀와줘. 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 기일 전날 시댁 안은 분주했다. 큰며느리인 나는 더 바빠야 했고 더 조용해야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 사진과 꿈밖에 없었다. 그래서 혼자 몰래 다시 창고방으로 향했다. 전날 발견했던 낡은 앨범 그 속에 있던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다시 살펴봤다. 사진 속 여자는 또렷한 눈매에 입꼬리가 굳게 닫혀 있었다.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지만 친해 보이지도 멀어 보이지도 않는 이상한 거리감. 그리고 그 아이.
그 아이는 희미하게 지금의 누군가를 닮아 있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컥 열렸다. 수진아, 뭐하니?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작은 신우가 서 있었다. 아, 아니요. 옛날 앨범이 있어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런 걸 왜 봐? 어머님 돌아가신 뒤로 그 방 손도 안 댔는데 그녀는 뭔가 찝찝하다는 얼굴로 내 손에 쥐어진 사진을 힐끗 보더니 금세 돌아섰다. 괜한 거 건드리지 마. 기일 앞두고 그런 거 보면 안 좋아. 그 말 어쩐지 너무 딱 잘라 말하는 것 같았다. 마치 이 사진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날 밤 또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절 마당 같은 곳에 서 있었다. 한복을 입고 묵묵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수진아, 그 여자가 올 거야. 기일 끝나면 아마 애 데리고 올지도 몰라. 그 여자는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애는 말이 끊겼다. 내가 묻자 시어머니는 돌아섰다. 절대 사진 보여주지 마. 절대 보여주지 마. 잠에서 깨니 새벽 4시였다. 방은 조용했고 창밖에선 뻐꾸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순간 그 여자가 정말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결심이 섰다. 시어머니 기일이 끝나기 전까진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밤이었다. 기일을 끝낸 집엔 이상하게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신우들은 다 돌아갔고 남편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사진 한 장. 낯선 여자의 얼굴과 그 옆에 시어머니 그리고 팔에 안긴 아이. 그 얼굴 오늘 찾아온 문상객의 눈매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직감이 들었다. 이걸 누군가는 봐야 했다. 시아버지는 안방에 계셨다. 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아니다, 들어오너라. 불이 꺼진 방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창고방에서 찾은 건데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걸 네가 어디서 찾은 거냐?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얇았다. 기침을 하려다 삼킨 듯한 떨림. 창고방 앨범 속에 있었어요. 어머님이랑 어떤 여자분 그리고 아이가 같이 찍힌. 조용히 해라. 말이 끊겼다. 시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다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한참 후 입을 열었다. 정희야. 그 이름.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그 이름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그 여자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다.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여자는 그때 우리 집을 흔들어 놨던 여자야. 그리고 그 아이는 말을 멈췄다. 그 아이는 내 남편이다. 나는 길을 의심했다. 뭐라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 말 못했겠지. 그 여자가 진짜 낳은 애였어. 지금의 내 남편 민석이. 정희는 젊은 시절 내 큰 실수였고 그 실수로 생긴 민석이를 지금의 내 시어머니가 키운 거다. 나는 숨이 막혔다. 지금까지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님이 늘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진짜로 그 여자는 문상 온 그 여자예요? 맞다. 정이다. 내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여자였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꿈속 말이 떠올랐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절대 사진을 보여주지 마. 왜? 어머님은 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 시아버지는 사진을 접어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건 민석이한텐 보여주지 마라. 아무리 진실이라도 이 진실은 그 아이한테 독이 된다. 나는 사진을 다시 받아 조용히 안방을 나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문손잡이를 놓치고 말았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데 문득 사진 속 아이 얼굴이 겹쳤다. 입꼬리, 귀 모양, 눈매. 그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닮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님, 그 여자를 왜 그렇게까지 감추려 하셨어요? 그리고 문득 내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렸다. 지금 이 집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 이 진실을 말해야 할까? 기일 당일이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다. 명절보다 더 명절 같은 날. 시어머니 제사는 늘 그렇게 돌아왔다. 전 부치고 생선 굽고 탕 끓이고 식탁 위엔 김 서리고 부엌가는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다. 누군가 말하길 이 집은 제사가 아니라 전쟁을 치른다고 했었는데 정말 그랬다. 남편은 형제들과 술상 차릴 준비만 했고 나는 혼자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누군가 말 한마디라도 걸까봐, 음식 하나라도 식을까봐. 나는 계속 달렸다. 그러다 잠시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는데 한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낯선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 낯이 익었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 짧은 단발머리, 또렷한 이마와 눈매가 어딘가 기시감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설마 아니겠지. 그 여자 설마 사진 속 그 여자인가? 저 문상 오셨다는데요. 조카가 마루에서 외쳤고 형님들이 하나둘 일어나 대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손에 물기를 털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기일이라 들었습니다. 오래전 인연이라 실례가 아닌지 몰라. 잠시 인사만 드리러 왔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전북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희 씨와 함께 지낸 적이 있어서요. 그 말에 형님도 남편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정희. 사진 뒤에 적혀있던 이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이 여자뿐이었다. 나는 손에 든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사진이 든 서랍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도 그걸 본 흔적은 없었다. 그 여자가 온 거야. 진짜로.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차 한 잔 대접한 후 곧장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남은 건 이상한 침묵과 묘한 긴장이었다. 조용히 따라 나간 작은 신우가 돌아와선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 이 집에 왔던 사람이래. 그런데 이상하게 사진 하나도 없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사진. 그 여자와 시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 지금 내 방 서랍 속에 고이 접혀 있는 그 한 장.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도 뭔가 눈치챈 듯한 얼굴이었다. 오늘 그 여자 처음 본 얼굴 아니지?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은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어릴 때 가끔 봤던 기억이 있어. 근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절대 이름 안 꺼냈어. 왜? 몰라. 그땐 그냥 우리 집 사정 복잡하다는 말만 들었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절대 사진을 보여주지 마. 왜? 그 사진엔 대체 뭐가 있는 건데? 그 여자는 왜 이제 와서 이 집 문턱을 넘은 걸까? 그리고 그 아이는 거실 소파에서 남편 민석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기일 끝나고 먹은 술이 많았던 탓일까.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손에 사진을 쥔 채 조심스레 다가가 그 앞에 앉았다. 이 사진 보여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어머니는 분명 말했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절대 사진을 보여주지 마.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나타났다. 나는 이걸 혼자만 안고 있어야 할까? 그때였다. 민석이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나를 바라봤다. 수진아. 응. 혹시 사진 본 거야? 숨이 멎었다. 뭐 무슨 사진? 애써 모른 척했지만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어. 어릴 때. 그리고 잊었어. 아니, 잊으려고 했어. 그는 숨을 들이켰다. 낮게 오래도록. 기억 안 난다고. 정말 그렇게 믿었어.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던 거, 어릴 때 손잡고 갔던 절, 그 여자가 울면서 날 안았던 거.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 장례식 끝나고 그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오늘 그 여자를 다시 보니까 다 무너졌어. 나는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다. 정희. 그 사람이 진짜 당신 생모야?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어머니는 내게 너무 미안해하면서도 끝내 날 자기 아들이라 부르던 분이었어. 그럼 왜 그걸 숨겼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기 싫었나 봐. 아버진 그런 말조차 못했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이야? 그는 내 손을 바라봤다. 그 사진, 그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잖아. 나한텐 안 보여줄 거야?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가 꿈에서 그랬어. 그 사진 당신한텐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에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꿈에 나왔어? 응. 2번이나. 이상하게 또렷한 목소리였어. 그 여자가 나타나면 절대 보여주지 마. 내 대신 딱 하루만 다녀와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분은 돌아서도 나를 걱정하는구나. 마지막까지. 나는 사진을 천천히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봐. 이젠 당신도 봐야 할 것 같아.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아이를 긴 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이게 나야. 확실히 나야. 그 순간 그의 눈가가 흔들리더니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다. 근데 이상하지. 이 사진 속엔 어머니가 없는데 내 기억 속엔 어머니만 있어.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의 손등을 덮었다. 당신이 기억하는 사람이 당신을 키운 진짜 엄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꼭 쥐었다. 수진아, 나 정말로 고마워. 이걸 나한테 숨기지 않아서.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사진은 더 이상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였다. 시댁 뒷마당에 빨래를 널던 중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 안에서 조청을 조리던 아주머니들이 한쪽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뒷안으로 돌아가 바람에 마른 이불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낯선 발자국 소리. 이 집에서 들을 수 없는 낮고 가벼운 걸음이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가 서 있었다. 사진 속 그 여자 정희.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눈엔 어젯밤 남편이 보여준 그 눈과 똑같은 쓸쓸함과 죄책감이 겹쳐 있었다. 그 아이, 민석이. 내 아들 맞아요.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럼 왜 그 아이를 두고 떠났어요? 그녀는 내 말에 고개를 떨궜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민석이 아버지한테 속았거든요. 그 사람이 아이 생긴 걸 알고도 저를 아내로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요. 그녀는 조용히 끄덕였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석이를 낳아달라고 했고, 처음엔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저를 피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에 민석이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내가 키울 거다. 그 말만 남기고 저를 내쫓았어요.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게 민석이 2살 무렵이에요. 맞아요. 그날 이후로 그 아이 얼굴도 웃는 소리도 다 제게 금기였어요. 그녀는 손가락 끝을 꽉 잡았다. 그래도 멀리서라도 지켜봤어요. 매년 생일마다 멀리서 초코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그 애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갔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죄가 있었고 그녀의 사정도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버린 것도 완전히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이름이었고 그 속에서 스스로 지워진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그 애가 태어난 날부터 제가 써온 편지들이에요. 그 아이한테 한 번도 보내진 못한 편지들. 그녀는 상자를 내게 건넸다. 부탁드려요. 제가 직접 전할 용기는 없어서요. 그 아이한테 제가 그리워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나는 상자를 받았다. 그 무게가 어찌나 묵직한지 팔이 떨릴 정도였다. 정희 씨, 내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누군가는 남아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당신 대신 울고, 당신 대신 혼내고, 당신 대신 생일을 챙겼어요. 정희는 미소인지 눈물인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요. 그분이 진짜 어머니라는 걸 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 아이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조용히 뒷골목 사이길로 사라졌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렇게 정희는 다시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 상자를 조심스럽게 남편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민석은 상자 위에 얹힌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가 왔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용히 와서 말없이 놓고 갔어. 읽을 준비가 되면 열어봐. 나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날 밤 방 안불은 꺼지지 않았다. 민석은 상자 안에 가득한 편지를 하나하나 꺼내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딱딱한 얼굴이었다.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 그런데 3통, 5통, 10통을 넘기며 그의 손이 점점 느려졌다. 그리고 20통째를 넘기던 순간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얀 봉투 안에 분홍색 연필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민석아, 오늘도 엄마는 내 옆에 있어. 그 문장은 1989년 편지에도 1995년에도 2001년에도 심지어
민석이 군대에 있던 해에도 한결같이 적혀 있었다. 그건 기억이 아니라 기도였다. 민석은 결국 상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없이 숨을 삼키듯 울었다. 크게 소리내 울지도 못했다. 그저 쉼없이 흐르는 눈물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다. 나는 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 울음은 그 사람만의 시간이었고, 그 사람만의 유년이었고, 그 사람만의 용서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내 앞에 앉았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지만, 오히려 표정은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그녀, 정희 씨, 지금 어디때?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어디로 갔는지도 말 안 했어.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한 번쯤은 내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가서 뭐라고 할 건데? 글쎄, 미워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해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날 떠난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단 걸 이제서야 알겠어. 그리고 그 편지 덕분에 나 자신도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됐고,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가, 마주해. 네가 용서하든 받아들이든 그건 너의 몫이니까. 민석은 작게 웃었다. 고마워 수진아. 그걸 네가 보여줬다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다행이야. 그날 밤 나는 혼자 시어머니 제사상이 놓였던 자리에 앉았다. 촛불 하나 켜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어머님, 그 사람이 왔다 갔어요. 사진 보여주지 말라는 말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아이는 이제 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 편지는 다른 것들과 달랐다. 겉봉도 낡았고 종이도 조금 누렇게 발해 있었으며 글씨는 힘없이 번져 있었다. 2003년 9월. 편지 마지막 줄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는 곳, 거긴 이젠 아무도 찾지 않겠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리 49번지. 민석은 종이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같이 가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를 2번 갈아탔고 버스를 3번 탔다. 그리고 마지막엔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산을 반쯤 넘었을 때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다. 이 동네 요즘 사람 안 살아요. 그냥 주소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도착한 그곳은 마을도 아니고 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잡초 우거진 작은 오솔길이었다. 민석이 먼저 발을 디뎠다. 낡은 집 한 채. 기와는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현관문은 자물쇠 대신 녹슨 고리가 걸려 있었지만 힘을 조금 주니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주춤했고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곤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정희 씨가 살았던 걸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은 정말 조용했다. 먼지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창틀 소리가 낡은 피아노 건반처럼 느껴졌다. 벽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그 안엔 어린 민석이 서 있었다. 유치원 가방을 맨 채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앞에 짙은 펜으로 적힌 메모 하나. 민석아, 오늘도 잘 컸겠지. 여기선 엄마가 매일 너를 기다려. 민석은 그 사진 앞에서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30해 넘게 말하지 못했던 아들의 기다림과
엄마의 용서가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그날 우린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민석은 집안을 한 바퀴 돌고 나와 작은 마당 한쪽에 묻혀 있던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엔 사진 2장과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제야 말할게.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널 놓아줘야 너라도 사람답게 클 수 있을까봐.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엄마는 지금도 널 사랑해. 돌아오는 기차 안 민석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후회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제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가 왜 날 떠났는지도 조금은 이해돼. 나는 그 말에 손을 꼭 잡아줬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생각해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된 기분이야. 민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도 정희 씨도 당신도 그냥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였구나. 며칠이 흘렀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익숙했던 물건들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정희의 편지와 흔적들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탓이었을까. 나는 식탁 위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그때 민석이 거실에서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 시계,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셨던 거잖아. 응. 항상 기름치고 닦으시고 건전지도 직접 갈고. 민석이 조심스레 시계를 벽에서 내렸다. 이상하다. 뒷판이 약간 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가 시계를 뒤집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그 옆으로 다가갔다. 시계 뒷면 덮개가 약간 들려 있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눌러보자. 툭 하고 뭔가 빠지는 소리가 났다. 안쪽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연한 크림색.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석아, 네가 언젠가 찾게 된다면 꼭 이 편지를 먼저 다 읽고 나서 날 미워해도 좋단다. 민석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가 입을 여는 것을 기다렸다. 편지 안의 글씨는 다소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그의 어머니 글씨였다. 민석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땐 아마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그땐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너희 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너를 처음 집에 들였을 땐 내 아이가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어느 날 네가 혼자 칭얼거리다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 순간 나는 다시는 널 떠나보낼 수 없게 됐단다. 사람들은 말했어. 왜 남의 피를 들이냐고. 저 여자 남편한테 또 속았다고. 하지만 난 달랐어. 넌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정희는 나에게 큰 상처였고 또 어쩌면 내가 평생 부러워했던 이름이었단다. 널 낳은 여자. 하지만 민서가 널 키운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 그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라는 자리는 피로만 얻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난 너에게서 배웠단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민석은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무릎 위에 올려뒀다. 말없이 두 눈을 감았다. 나는 옆에서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말없이 울던 그 밤과는 달리 이번엔 그가 먼저 말했다. 엄마가 두 분이었다는 게 이제는 슬프지 않아.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알겠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속 깊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님,
그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 이젠 미워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 묘소엔 작은 국화꽃이 두 송이 놓여 있었다. 한 송이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었고 또 한 송이는 민석이 직접 들고 온 꽃이었다. 나는 말없이 옆에 섰다. 민석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두 개의 편지 봉투를 꺼냈다. 하나는 정희의 편지, 하나는 시어머니의 편지. 그는 두 봉투를 나란히 놓고 작게 말했다. 이젠 두 분 다 제 마음에 같이 계세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옆모습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 난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때 감기 걸렸을 때 등 두드리며 불러주던 자장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울었을 때 뒤에서 몰래 건네주던 초코파이. 그 모든 게 정희가 아닌 당신이 해주신 일이었어요. 정희 씨도 자기만의 사랑 방식이 있었겠죠.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엔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날 낳았고 누가 날 키웠는지를 따지기보단 그저 지금 내 안에 두 분의 따뜻함이 함께 남아있다는 걸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한 손으로 흙을 살짝 덮으며 봉투 두 장을 묘비 옆에 살짝 묻었다. 이 편지는 다시는 꺼내지 않을게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그리고 정희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깊은 평온 속에 머물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진아. 나야말로. 그 순간에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젠 괜찮아졌어. 이젠 나도 내 아이에게 같은 걸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태어난 아이가 훗날 커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성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민석은 이제 둘 중 누구의 아들이 아닌 두 사람의 마음을 품은 한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한마디 건넸다. 어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리고 시계는 그날 이후에도 조용히 시간을 계속 흘려보냈다. 이상으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낳았든 누가 키웠든 누가 더 아팠든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민석은 두 사람의 사랑을 품은 채 이제 자신의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를 전해줄 준비가 되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울림은 당신의 마음에도 남길 바란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